잊질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네, 정신 잘 차렸네. 자, 일단 마지막 단원이 이름이 사람의 유전병이긴 한데요, 결국은 부재로 뭐 돌연변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계속 저는 돌연변이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단원명이 사람의 유전병인 이유가, 결국 우리한테 있는 유전병들은 전부 다 그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시점에 한번 돌연변이, 뭐 유전자가 변이가 된다던가 아니면 염색체 이상이 생기던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이상이 생겨서 병이 먼저 생겼을 거고, 그게 유전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남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명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은 유리에 불리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원래 처음부터 생명 유전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왜? 생존에 확실히 불리하고, 그게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아주 과거로 돌아가 보면 생존에 불리했을 테니까 도태돼야 될 뭔가 유전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때도 좀 다루지 해서 배웠겠지만,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정 생존에 굉장히 불리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 유전자는 이제 세대가 지나갈수록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텐데, 근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그 수렵 채집 시절에 보다는 그 이후에 어떤 돌연변이나 외부 요건에 의해서 생긴 유전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수렵 채집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생명이 있고 없고가 생존에 직결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거나, 뭐 아니면 농사보다 좀 더 가서 우리가 현재 하는 상태로 뭔가 공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형태가 우리 현재의 사회 형태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생존에 아무 큰 지장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겪고 있는 유전병은 대부분 그런 느낌이에요. 심지어 현재는 뭔가 사람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유전병이 나와도 계속 유전되기도 합니다. 도태돼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하지. 생존율이 높으니까. 인간 자체의 생존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결국 유전병이라고 표현하고 있긴 한데, 그 이유가 과거 어떤 시점에서의 돌연변이인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제목은 유전병, 근데 하려는 얘기가 유전병은 아니고 돌연변이인 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얘기를 해보면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빠르게 해보면 돌연변이, 일단 비정상 유전 현상을 얘기할 거예요. 보통 돌연변이 파트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돌연변이 파트 문제가 가장 어려운 그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앞에 뭐 우리가 세포 분열이나 그 앞에 유전자 분석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계도 조사를 하는 사람의 유전이라는 주제도 있었잖아요. 그런 주제로 만들어지던 문제들에 거기다가 플러스, 근데 이 중에 어떤 자식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태어났어, 그래서 좀 비정상적이야 라고 하는 걸 추가하는 형태.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정상 유전 현상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거기다 비정상 유전 현상을 넣은 가계도를 추가로 풀게 하는 방식인 거거든. 그래서 사실 돌연변이가 어렵다 하는 건 그냥 앞에가 어렵고 그걸 응용해서 한 단계 더 응용한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돌연변이 자체로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도 일단 제일 처음 다룰 만한, 우리가 돌연변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염색체 돌연변이와 유전자 돌연변이인데, 순서를 좀 바꿀게요. 보통 교과서에는 요즘에는 교과서에도 순서가 유전자 돌연변이가 먼저인 것 같으니까 유전자 돌연변이 그리고 염색체 돌연변이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염색체 돌연변이든 유전자 돌연변이든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긴 할 거예요.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전자에만 콕 집어서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하고요,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 겉으로도 문제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원래 이 유전자 돌연변이랑 염색체 돌연변이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우린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죠. 그렇게 염색체를 관찰해서 분석해 놓은 걸 뭐라고 해요? 핵형 분석이라고 하죠. 이 핵형 분석을 했을 때 핵형 분석을 통해서도 다 관찰할 수 있는 게 염색체 돌연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염색체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의 외형 자체가 변해요. 그래서 그냥 핵형 분석이 뭐였어? 이렇게 옛날에는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일일이 그려갖고 핵형 분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프로그램 돌려서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고. 근데 그 핵형 분석이 염색체를 외형을 완벽하게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 염색체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다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핵형 분석 정도는 일단 당연히 다 해봐요.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어서 어떤 특정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염색체 돌연변이는 그렇고요.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없어. 한마디로 염색체 겉으로 봤을 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게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일단 유전자 돌연변이는 간단하게는 염기 서열이 변이해서 염기 서열의 변이로 인해서 어떤 염기가 변해서 그것 때문에 유전자가 바뀐다던가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다던가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건 DNA에만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DNA한테 있는 것 중에서도 그 조그만 염기가 바뀐 거라 염색체 겉으로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지.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의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사실 유전자 돌연변이는 꼭 우리가 생각하는 돌연변이로서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면 돌연변이 뮤턴트라고 하면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형질이 나타나야 그게 약간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염색체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염색체 돌연변이는 기존과는 아예 다르게 어떤 형질의 이상이 생깁니다.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꼭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그냥 라지 A였던 애가 스몰 A로 바뀐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하냐? 부모가 라지인데 이 부모한테서 태어났는데 뭐 스몰 A가 태어난다던가 라지 A 스몰 A가 태어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멀쩡한 돌연변이도 가능하고요. 물론 지극히 이상한 돌연변이도 가능하고요. 근데 일단 우리는 지극히 이상한 돌연변이 위주로 다룰 겁니다. 왜냐? 멀쩡한 돌연변이는 다룰 만한 내용이 있진 않아요. 그냥 너네가 문제 풀 때나 그냥 사용해 볼 만한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잠깐만 3강의실 들어가서 문제 풀고 계십시오. 그래서 일단 유전자 돌연변이가 뭐가 있냐인데 사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종류는 개념 문제용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어차피 어떻게 일어날 거냐라는 걸 물어볼 건데 그때 유전자의 돌연변이의 종류,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어떤 게 생기고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떤 유전에 의해서 어떤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거 알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유전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유전자 돌연변이성 질병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게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가 수능에서 문제를 낼 때는 응용 가능한 내용이 중요한 게 되고 응용 가능하지 않은 내용은 그냥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쪽의 내용이라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유전자 돌연변이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페닐케톤 요증이 있고요. 그리고 헌팅턴 묻어증이랑 하나는 뭐 할까? 알비노증 정도 하면 되겠다. 보통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다가 뭐 낭포성 섬유증 뭐 이런 것도 같이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 근데 제일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얘네들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페닐케톤 요증 같은 거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비문학 지문 때문에 애들이 좀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돌연변이인데요.
간단하게 하나씩 짧게 빨리 설명을 해보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변해요. 그래서 적혈구의 중심에 원래 있어야 되는 헤모글로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산소 운반인데 그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게 헤모글로빈이란 말이지. 근데 그 헤모글로빈이 없어졌으니까 산소 운반을 못하는 적혈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확인해 봤는데 이 사람 몸에 적혈구라는 세포 자체는 엄청 많아. 근데도 빈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혈구는 많은데 산소 운반을 못하는 적혈구인 거지. 그런 게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고요. 그 다음에 뭐 페닐케토니오증이라고 하면 이제 페닐알라닌이라는 걸 합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알비노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혹시 도마뱀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도마뱀이나 어떤 생물 종을 얘기할 때 알비노 어쩌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알비노를 붙인 애들이 알비노증이 생긴, 알비노증이 있는 어떤 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마뱀 중에서 뭐 개코, 뭐 크레스티드 개코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걔가 알비노증에 걸린 애가 있으면 알비노 크레스티드 개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보통 알비노증의 특징은 뭐냐면 하얘요. 완전 새하얗습니다. 간단하게 알비노증은 그 새하얘지는 이유가 색소를 합성할 수 없어서 색소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색소 합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동물의 색소는 대부분 멜라닌 색소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 멜라닌이 제대로 합성되지 못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쟤 뭐였더라? 아무튼 쟤도 뼈의 질환인가 신경계 질환인가 뭐 그런 거랑 연결이 돼요. 근데 쟤 냈다 그냥 내용은 이름만 딱 보고 지나가기엔 너무 정없으니까 얘기했을 뿐인 거지 어떤 병인지 몰라도 됩니다. 어떤 병인지는 시험 직전에 가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복은 그 정도의 질문도 안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보긴 보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그냥 저 이름들이 나오면 얘네는 아 유전자 돌연변이구나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유전자 돌연변이의 가장 재밌는 점인데 실제로 알비노증을 앓고 있는 어떤 생물이 자손을 낳게 되면 그 자손도 알비노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전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잠깐 처음에 얘기했던 왜 생맹이나 이런 유전병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애들도 유전자 돌연변이였던 거겠지. 그렇게 생긴 유전자 돌연변이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거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전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 유전이 되면 뭐가 있겠어? 우리 유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게 뭐야?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열이 존재하는데 그냥 유전자 돌연변이에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열성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딱 하나, 얘만 우성이에요. 그래서 외우기가 편해. 우리가 하나, 헌팅턴 무도증만 우성이고 나머지는 열성이니까 그냥 그렇게 외워버리면 그냥 우성이 누군지만 외워두면 편하거든. 즉 얘네들도 뭐 생맹이나 다른 유전병들처럼 가계도의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다가 되거든. 그랬을 때 다른 애들에 비해서 헌팅턴 무도증, 헌팅턴 무도병은 우성으로 유전되는 형질이다. 나머지는 우성으로 유전되지 않고요. 근데 선생님 돌연변이가 비정상 유전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아예 유전자가 없다가 자손한테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없던 건데, 그러니까 저 중에 그 어떤 것도 부모님들이 유전자를 안 갖고 있었는데 자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자손한테는 저 중에 하나의 유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이미 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것도 자손한테 유전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선생님 그럼 그런 걸로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어차피 우리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지 정도는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 디테일하게 누가 정확하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건 얘기 안 해주더라도 부모한테서 부모 둘 중에 한 명의 정자에서 정자 형성 과정에 무슨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외워야 될 어떤 개념적인 부분은 적혀 있는 것 정도면 충분해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애들이고 유전자 어떤 유전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남모양적 혈구빈혈증, 페닐케톤요증, 알비노증, 헌팅턴 무도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 말고도 다른 게 더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열성 유전 된다. 근데 헌팅턴 무도증만 우성 유전 되니까 외워둘 만한 거고. 그래서 딱 그 정도 선에서 유전자 쪽은 끝.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끝납니다. 실제로 유전자 돌연변이의 문제를 푸는 것도 문제 푸는 방법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일단 그렇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염색체 돌연변이 쪽은 내용적으로도 좀 다룰 게 더 있고요. 문제도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자, 염색체 돌연변이는 일단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전이 됐었으니까 얘는 어떨까를 얘기해보면 일단 유전이 안 된다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염색체 돌연변이에 의해서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게 자식한테 유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염색체 돌연변이 사실 보다 복잡한 이야기야. 어떠한 경우엔 유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떠한 경우엔 유전이 안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아예 부모가 불임, 아예 애초부터 아이를 못 낳는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쪽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염색체 돌연변이를 가진 부모들은 대부분 애초부터 불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염색체가 있으면 우리가 염색체가 작동하는 방식이 얘랑 상동염색체가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동염색체에 요 동원체가 부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 갈라져야 뭐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걸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염색체에 어떤 치명적인 이상이 있다면 애초에 생식세포 분열부터가 멀쩡하게 일어나기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유전이 안 되거나 혹은 아예 불임이 되는 거고요. 간혹가다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거지 염색체 돌연변이가 유전되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볼 게 아니니까. 우리 유전학을 어떤 고등학교 단계에서 적당히 다뤄보자라는 거지 그 유전학 박사가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전 안 된 정도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비거리를 피하려고 이런 내용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얘가 유전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얘기하고 얘는 유전이 된다 안 된다를 아예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애들이 선생님 근데 제가 논문 찾아보니까 염색체 돌연변이 유전된 경우 여기 있던데요. 이렇게 들고 오면 또 이제 난감은 하잖아요. 물론 찾을 사람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잘 안 물어보는 게 추세가 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랬을 때 염색체는 한 번 더 나눠서 우리가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는 형태가 구조 이상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수 이상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긴 게 이상해지는 거랑 개수가 이상해지는 거랑 인 겁니다. 자, 그때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여기랑은 좀 느낌이 달라. 자, 위에 유전자 돌연변이는 결국에는 그냥 어떤 염기 서열이 뭔가로 바뀌었어. 그랬더니 남모양적 혈구빈혈증, 페닐케톤요증, 알비노증, 헌팅턴 무도증이라는 병이 생겨 였는데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그 깊숙이 어떤 병이 있어까지 얘기는 잘 안 하고요. 그냥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했으면 그 구조 변형을 우린 뭐라고 불러 이렇게 구조 변형마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실이라고 부르는 구조 이상은 딱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뭐겠어? 염색체 일부가 잘려서 사라지는 게 결실이거든요.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변했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어떤 병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구조 이상의 첫 번째가 이제 결실. 얘는 염색체 일부가 날아가는 걸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잘려나가는 거지. 근데 결실이라는 염색체 구조 이상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가계도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뭐가 가능하겠어? 부모가 자손한테 생식세포, 부모의 생식세포 그 분열 과정 중에 결실이 일어나잖아? 그럼 자녀가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게요?
아빠한테는 라지 A를 받고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는 경우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상염색체 유전이래. 그리고 라지 A 개수랑 스몰 A 개수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스몰 A 개수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 스몰 A 하나를 아버지한테 받은 게 확실한 상황이야. 근데 스몰 A가 유전병 유전자랬는데 이 자손 1이 이 상태인데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어머니가 라지 A든 스몰 A든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 걸 자손한테 전달하는 과정의 결실로 이 부분이 잘려나가면 라지 A든 스몰 A든 아예 이 유전자를 안 줄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결실은 그 자체는 그냥 일부가 잘려나가는 거,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걸 이렇게 가계도 문제 이런 데다가 버무려 놓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역위인데요. 역위는 뭐냐면 염색체 안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서로 다른 염색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염색체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서로 순서가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염색체 안에서 서로 순서가 바뀌는 게 역위인 거는 이걸로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중요도는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푸는 어떤 응용 문제에다가 같이 버무릴 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유전자 개수의 변화가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순서만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스몰 A랑 스몰 B가 연관되어 있었는데 스몰 A 자리에 스몰 B가 가 있고 스몰 B 자리에 스몰 A가 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 둘이 그냥 순서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작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면 우린 염색체 안에 그냥 스몰 A가 있으면 그게 그냥 발현되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는 그 염색체 그 자리에는 뭐 귀에 대한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귀에 대한 유전자를 읽어서 귀를 만드는 데 써야 돼. 딱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 몸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가 바뀌면 귀에 대한 유전자를 읽으러 갔더니 거기에 귀가 아니라 다른 유전자가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 오히려 결실에 비해서도 훨씬 치명적이거든. 결실은 유전자 하나가 없어진 거니까 나머지 하나로 어떻게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치명적인데, 간단하게 귀 유전자 위치랑 코 유전자 위치가 바뀌었어. 그럼 뭐예요? 코 생기는 거지.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치명적인 건데,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다룰 내용은 없다. 문제에 응용하기 너무 힘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유전자의 순서가 바뀌는 거, 우리 염색체 안에서 서로 순서가 바뀌는 게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 자, 중복도 결실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중복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특정 유전자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중복이 일어나면 염색체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염색체가 길어지겠지. 염색체가 평소보다 길어져요. 특정 유전자가 반복되게 되면서 염색체가 평소보다 길어지거든. 그걸 통해서 우린 중복이 일어났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중복의 경우에는 저렇게 결실처럼 문제에다 버무릴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자손 1이 라지 A랑 스몰 A 개수가 2개, 1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린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부모 중에 누군가가 라지 A를 주는 과정에 중복이 일어나서 라지 A를 2개를 주게 됐구나. 염색체 안에 라지 A가 2개 들어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실하고 중복이 되게 중요해요. 문제에 사용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실제로는 정말 치명적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네 번째가 이제 전좌입니다. 전좌도 결실 중복과 마찬가지로 문제에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올 겁니다. 전좌가 가계도 문제에 사용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안 나올 거인 게 진짜 존나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가 전좌를 가계도에다가 문제를 넣고 하잖아? 전좌가 일단 뭐냐면, 자,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옆에 다른 염색체, 아예 번호가 다르든가, 그러니까 아예 다른 염색체여야 돼요. 이 다른 염색체랑 일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일부가 이렇게 서로 바뀔 필요는 없고, 막 얘 거 일부가 잘려나가서 얘한테 가서 붙어도 그것도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번호의 염색체에 있어야 되는 게 여기 와서 붙어 있는, 혹은 다른 번호와 이 번호, 그러니까 1번과 뭐 12번 이 사이에서 이 염색체 일부가 바뀌는 이런 게 전자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가계도 문제에서 이 전자를 넣게 되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실처럼 작동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잘려나간 걸 받았으면 결실처럼 작동하겠지. 중복처럼 작동할 수도 있어요. 유전자 수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자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내신틱한 문제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냐면요, 결실은 일부가 잘려나가는 거, 여기는 서로 순서가 바뀌는 거, 중복은 특정 유전자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 전자는 서로 다른 유전자 염색체끼리 바뀌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상동끼리 바뀌면 그건 전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원래 교차라고 해서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는, 근데 비정상이긴 하지만 돌연변이는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교차는. 그래서 교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자는 아예 서로 번호가 다른 상동이 아닌 염색체 사이에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는 게 전자인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놓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원본 염색체가 이렇게 A, B, C, D, E, F.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 그냥 A, B, C, D, E, F를 하나하나의 유전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염색체, 지렁이 같은 이 염색체의 머리, 몸통 1, 몸통 2, 몸통 3, 몸통 4, 꼬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염색체가 하나 있을 때 이 염색체가 구조 이상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A, B, B, C, E, D. 그래요, 여기까지 할까요? 이렇게가 이렇게 됐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엔 어떤 구조 이상 돌연변이가 일어날게가 가장 내신틱한 구조 이상 돌연변이만 가지고 내는 문제의 가장 대표 유형입니다. 뭐 일어난 거예요? 일단 B가 두 개니까 중복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E랑 D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역위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F가 사라졌으니까 결실이 일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보통 한 요 정도 선에서가 내신에서는 주로 나와요. 아무리 광복이라고 하더라도 결실 중복이 가계도에 들어간 문제까지는 모르겠어. 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딱 박아놓기에는 괜찮으니까. 근데 전자 문제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결실 중복 가계도에 집어넣는 문제까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수능에는 그런 문제가 하나씩 꼭 있는 게 추세기는 한데요. 근데 내신용 문제로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먼저 익혀주시는 게 좋은 게 결실, 역위, 중복, 전자, 구조 이상 돌연변이. 근데 끝이면 좋은데 그래도 얘네들 중에서 외워둬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일단 하나가 5번 염색체 결실. 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병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 옛날에 이제 묘성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이 5번 결실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아마 유튜브 검색해보면 고양이 울음 증후군에 관련된 정보는 다 나오긴 나올 텐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목소리가 고양이 같아진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5번 결실로 일어나는 얘는 그 5번 염색체가 성대 형성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대 형성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게 이제 결실, 5번 결실에 의해서 생기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뭐였더라? 항상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작년인가부터 처음 교과서에서 다루기 시작해갖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진짜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다음 주나 아니면 뭐 한번 다 이따가 짚어볼게요. 찾아보고. 일단은 전자 관련돼서도 하나가 외워야 될 게 있긴 있는데요.
좀 천천히 외웁시다.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그렇게 하고 수의상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수의상 돌연변이는요, 다 지우고 이제 할게요. 아저씨,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학교에서 안 주는 건 좋은데 반대 효과가 하나 있긴 하네. 얼른 갔다 와. 괜찮습니다. 자, 수의성 돌연변이, 다른 말로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보통 제일 많이 부르거든요. 원래는 수의성 돌연변이 하면 이수성 돌연변이랑 배수성 돌연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긴 한데, 배수성 돌연변이는 안 다룰 겁니다. 아마도 이제 다루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실 거고 문제를 내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수의상 이수성 돌연변이는 염색체 개수가 이상해지는 걸 얘기할 거예요. 수니까. 근데 보통 염색체 개수가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사람인데 47개, 45개 이렇게 변하는 게 수의상 이수성 돌연변이의 특징입니다. 원래 사람이면 몇 개여야 돼? 46개여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의상 돌연변이는 대부분이 뭘 동반하게 되냐? 불임을 동반하게 됩니다. 왜냐면 염색체 수가 47개거나 45개가 되면 상동쌍이 안 맞는 게 생기죠. 그러면 생체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의상 돌연변이는 대부분 불임이 가장 기본적인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차피 증상은 그렇게 메인으로 물어보진 않고, 그리고 증상 자체는 천천히 외워도 되잖아. 시험 직전에 가서 외워도 된단 말이에요. 그 말고도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 풀기 위해서 연습할 때 사용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 자체는 차차 하더라도 일단 얘는 염색체 수의상 돌연변이라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기 가장 쉽습니다. 구조 이상 돌연변이보다도 쉬워요. 근데 대부분이 이 수의상 돌연변이를 확인하려고 핵형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어릴 때 이 수의상 돌연변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핵형 분석을 한번 해본다고 치면 보통 저 수의상 돌연변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치명적인 돌연변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수의상 돌연변이는 사실 가능한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가 3개가 될 수도 있고 1번 염색체가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번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2번이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3번이 3개, 3번이 하나. 그래서 22번이 3개인 거에서 22번이 1개인 것까지 다 가능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성염색체도 성염색체가 3개, 성염색체가 하나인 경우도 있을 텐데, 성염색체는 3개여도 조합이 엄청 다양하겠죠. XXY일 수도 있고 XYY일 수도 있고 XXX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경우의 수 자체는 엄청 많아. 다 가능해요, 실제로.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콕 집어서 외워둬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우린 이걸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염색체 수의상 돌연변이에서 가장 유명한 애일 겁니다.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 3개, 얘가. 실제로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애초에 왜 다운 증후군은 꼭 외워둬야 되는 쪽에 들어가냐, 이거 관련한 문제를 많이 내왔고 많이 내거든요. 낼 수 있거든. 왜냐? 전 세계에서 앓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수성 돌연변이 중에서 전 세계에 가장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은 질병이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얘가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건데, 실제로 다운 증후군은 막 옛날 막 벽화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성경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막 중세 시대에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에 우리가 보기에 다운 증후군이었던 거죠. 실제로 다운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외모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적인 차이로
그 다운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좀 쉽게 구별이 가능해요. 다운 증후군은 다른 그 돌연변이들에 비해서 알비노증처럼 딱 이렇게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그 특징이 있는 돌연변이입니다. 근데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 막 중세 시대에 그 악마의 아이가 태어났다 이러고 태어나자마자 화형시키고 이런 기록도 있고 그래요. 그때는 다운 증후군 이런 걸 모르는 미개한 시대였으니까 그랬던 거겠고,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막 그림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다운 증후군이네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다운 증후군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지체 장애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그러니까 발달 장애가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증상 이런 건 나중에 외워주고, 우린 당장은 그냥 21번 염색체, 21번이면 상염색체잖아요. 번호가 붙어 있으면 상염색체죠. 그래서 상염색체인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면 그게 다운 증후군이다. 그러니까 얘는 핵상이 2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47개인 상태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멀쩡하게 있고 거기서 21번만 하나 더 있는 거야. 핵형 분석 해놓으면 진짜로 21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냥 여기 이제 다운 증후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얘는 요즘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다들 정리는 할 거예요. 18번 3개. 이게 이제 에드워드 증후군인데, 얘는 왜 다운 증후군에 비해서 좀 그 덜 다루게 되고 요즘 잘 안 다루냐면요, 에드워드 증후군은 요즘에는 그냥 꽤 잘 해결이 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그냥 에드워드 증후군 자체의 특징 때문에 에드워드 증후군을 평생 앓고 살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증후군 환자라고 얘기할 만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 왜냐면 에드워드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심장기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없어. 그냥 죽지.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에드워드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딱히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고, 지금은 에드워드 증후군이면 태어날 때 이제 심장 기형을 갖고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수술해서 살리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메인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등장하면 상염색체 돌연변이, 수의상 돌연변이를 2개 다루고 싶으면 얘까지 보통 집어넣으니까 알아만 두시고, 얘는 이제 뭐냐면 얘도 2n 플러스 1이 되고 염색체 수가 47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상염색체 수의상 돌연변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다운 증후군 남자, 다운 증후군 여자가 둘 다 있을 수 있고요. 에드워드 증후군 남자, 에드워드 증후군 여자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겠지. 어차피 성염색체랑 전혀 상관없는 상염색체 개수에 이상이 생긴 거니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X염색체 1개로 성염색체가 끝난 경우, 그러니까 Y도 없어야 돼요. 그냥 X 1개로 성염색체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터너 증후군. 얘는 EN-1의 핵상을 가지고요, 염색체 수가 45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2개여야 되는 성염색체가 하나, X 1개만 딱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터너 증후군이 되는 건데요. 터너 증후군이 이제 위에 2개에 비해서 성염색체 돌연변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성별이 정해져 있겠지. 뭐게? 여자긴 합니다. 그렇죠? 여자겠죠. X염색체, 즉 Y염색체가 없으면 일단 여자예요. 그래서 Y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자긴 여자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생식기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서 불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생세포 분열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만약에 생세포 분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손을 잉태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야. 자궁 형성 이런 게 잘 안 되고 이래서. 그게 이제 터너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아까 얘기했지. 증상은 나중에 외워도 되니까 일단 지금 우린 중요하게 X 1개면 터너 증후군.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다운 증후군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운 증후군만큼 또 중요한 거 많이 나오는 거 XXY. 성염색체가 3개인데요. XXY 형태로 되는 걸 클라인펠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2n 플러스 1은 47개 44 더하기 xxy의 형태의 핵상을 가질 텐데 이게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 성별은 뭐겠어? 남자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남자인데 불임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성염색체와 관련돼서 아예 얘도 생식기 형성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돼서요. 자손을 낳지 않는 경우가 자손을 낳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고. 근데 클라인펠터는 일단 남자는 남자인데 뭐 여성적인 특징이 많아지는 남자라고 하는 게 요즘 뭐 원래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 나중에 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외워둬야 될 만한 애들은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 가능해요. 다 나머지가 몰라도 되는 거지, 이름을 몰라도 되는 거지, 나머지도 다 가능하다는 걸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꾸 이 안에 갇혀갖고 이 염색체 돌연변이 문제를 풀면 자꾸 이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건 XXX 뭐 이런 것도 나오고 XYY 이런 것도 나와요. 막 3번 염색체를 3개로 만드는 문제도 있고 7번 염색체를 1개로 만드는 문제도 있고 그건 다 나옵니다. 그런 애들은 병명을 다루지 않을 뿐이에요. 실제로 뭐 XXX 요거 이제 초여성 증후군 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XYY 이러면 초남성 증후군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기면증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아닌가? 수면병인가? 원생생물계 질환인가?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꼭 외워둬야 돼. 얘네들은 그냥 병명 자체가 문제의 힌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니디에서 물어보거나 할 수 있어요. 일단 됐죠?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수성 돌연변이가 수능에서 요즘은 이수성 돌연변이 정도는 메이저하다고 볼 수도 없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정도인데, 아마 너네 내신 문제에서 돌연변이 파트 문제는요, 이수성 돌연변이 혹은 비분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메인일 겁니다. 사실 돌연변이 파트에서 가장 응용이 쉬우면서도 애들은 어려워하지만 수능 정도로 어렵진 않은 가장 딱 그 사이 난이도에 있는 걸 찾아오기 제일 좋은 게 비분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본 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고 18번이 3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왜 만들어지느냐가 비분리라는 애랑 관련된 건데요. 말 그대로 비분리. 분리가 안 돼서요. 부모가 자손한테 원래는 1개의 염색체만 줬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바람에 2개의 염색체를 줘버리는 경우가 이제 되는 게 비분리라는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특정 염색체를 2개를 주게 돼. 그럼 어머니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1개를 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만나서 3개를 갖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비분리가 일어나서 한쪽으로 2개가 가게 되면 반대쪽은 못 갖고 가게 되잖아. 근데 걔가 정상 난자랑 만난다거나 정상 정자랑 만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정 염색체가 하나만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비분리인데요. 자, 그냥 아예 다짜고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생명은 알죠? 생명은 외워두라고 했지. 뭐였어? X염색체 열성 유전되는 유전병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헉, 세상에. 그쵸, 너무 신기하지.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이야. X 프라임 Y 이렇게 할게요. 중학교식으로. 그 다음에 어머니는 생명이 아닌데 심지어 생명 유전자가 전혀 없어. 로 하지 말까? 이렇게 할게. 이 정도로 합시다. 우리가 흔히 저런 걸 보인자라고 하는데 요즘은 우리는 보인자라는 표현 안 쓰니까 우리는 이형접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저기 어머니하고 여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생명이 나타나긴 했어. 근데 생명 유전자가 2개래. 그럼 이 아들은 뭐게? 클라인펠터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정보가 첫 번째, 이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수성 돌연변이가 있느냐, 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일단 이수성 돌연변이는 클라인펠터라고 내가 방금 답을 얘기했으니까 먼저 적어놓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어느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고 누가 비분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비분리는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까지도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되는 거지. 일단 답을 먼저 나열해 놓으면요. 그냥 요것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원래 맞긴 한데 일단 비분리는 아버지 쪽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 쪽에서 일어날 수도 어머니 쪽에서 일어날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문제가. 만약에 아버지 쪽에서 일어난다면 1분열 비분리여야 되고요. 어머니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라면 2분열 비분리여야 됩니다. 니들이 이걸 이제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비분리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돌연변이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오랜만에 뭐를 해볼 거냐면 오랜만에 G1, G2, M1, M2 생식세포를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구분이 편하게 XY로 할게요. XY가 제일 구분이 편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X염 색채 하나, Y염 색채 하나 이 상태로 출발해 볼게요. 나머지도 다 있는데 안 그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그냥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 원래 그냥 정상 분열 시에 어떻게 돼요? G1, G2, M1 시기로 오면 복제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둘은 접합을 하게 될 겁니다. 접합을 해서 이가염 색채를 이루겠죠. 그리고 감수 1분열을 끝내고 나면 M2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나눠진다? 이쪽을 가진 세포 하나와 반대쪽을 가진 세포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X를 가진 애와 Y를 가진 애 하나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XY, XY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우리의 분리 방식은 양쪽에서 방추사가 와서 이 사이를 이렇게 갈라서 끌고 가는 형태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분열돼서 만들어진 생세포는 이렇게 얘가 분열돼서 만들어진 세포는 이렇게입니다. 그렇겠지. 자, 이건 정상 분열. 우리가 익숙해야 되는 정상 분열식 세포가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비분리를 볼 거예요. 비분리에서 먼저 다뤄볼 건 뭐냐면요. 상동염색체 비분리,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뭐라고 좀 더 많이 부르게 되냐면 감수 1분열 비분리 이렇게 더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제일 훨씬 정식 명칭 쪽이 상동염색체 비분리예요. 애초에 왜? 감수 1분열의 다른 이름이 상동염색체 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감수 1분열이 상동염색체 분리니까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난 비분리도 상동염색체 비분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원기 세포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G2, M1기에 복제가 되는 것까지도 멀쩡합니다. 자,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비분리 돌연변이든 M1기 세포까지는 다 멀쩡해요. 왜냐면 이름 자체가 비분리니까 분리됐어야 될 게 안 된 게 문제지. 그치? 그러면 분리됐어야 될 게 안 된 게 문제란 얘기는 적어도 분리하는 시점에 문제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M1기는 아직 분리하지 않은 세포이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얘가 M2기로 가게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 비분리는 간단해요. 양쪽에서 방추사가 이렇게 와서 붙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방추사가 혼자 떨어져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방추사가 이렇게 와서 붙었으면 이 사이를 뜯어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한쪽 방추사가 결합이 약해. 그래서 한쪽으로 다 끌려가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씩 그려서 연습해보게 할 거거든? 근데 그릴 때 꼭 이렇게 그려야만 맞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쟤를 통째로 들고 오긴 할 거거든? 근데 통째로 들고 왔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가 염색체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가 염색체를 통째로 들고 오면 걔네들이 분리돼서 그 다음에는 요 적도판에 별도로 배열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걸 적어볼게. 자, 여기는 핵상이 2n이고 성염색체가 x 하나, y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복제를 했다 뿐이지 2n이고 x 한 개, y 한 개였던 건 똑같습니다. 그쵸? 그럼 이 다음 시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뭐가 돼요? 얘가 뭐가 돼? 얘 핵상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쵸?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그 얘기 하라고 내가 이제 미끼를 던진 거거든? 니네 진짜 다 그렇게 푼다? 왜? 그려진 거 보면 2n에 들어있던 거 다 그대로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얘도 2n이라고 그대로 풀게 되거든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사람의 분열을 기본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사람에서 지금 그려진 x, y, 즉 성염색체를 뺀 나머지는 안 그린 거잖아. 걔네들은 다 정상적으로 분열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즉 나머지가 다 정상적으로 일단 반반 나눠져서 n이었어야 돼. 근데 얘는 평소 n보다 어떤 상태야? 염색체가 그냥 하나 더 많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됩니다. 오케이? 이거 강조하는데도 이것도 늘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수업 때 강조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2n 0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게 되는데, 아무튼 이게 n 플러스 1이고 그럼 여기는 n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성염색체를 적어보면 얘는 xy,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분열을 시키면 왜 이걸 꼭 요렇게 그려야만 맞게 해줄 거냐면, 그래야 다 끝난 생식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실수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감수 1분열 비분리, 즉 상동염색체 비분리는 꼭 이렇게 x, y를 둘 다 갖는 애들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XXYY 이렇게 안 돼요? 네,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그리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들고 왔을 때 이가 염색체를 통째로 들고 왔어? 좋아. 근데 그걸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들고 왔으면 따로 떼서 적도판에 따로 배열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서 방추사가 와서 붙으면 X 한 개, Y 한 개씩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 무조건 이렇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지? 자, 그리고 반대쪽인 얘는 어떻게 된다? n-1, n-1로 성염색체가 없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돼요? 나 분명히 이거 너네한테 그려보게 할 거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염색 분체 비분리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감수 2분열 비분리라고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요쪽은 뭐가 되냐면, 감수 1분열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즉 처음에는 G1기 세포가 ENXY였고요. 그 다음에 G2 M1기 세포가 여전히 EN이고 XY, 여기까지는 어차피 비분리랑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리고 감수 1분열까지도 멀쩡하게 가, 일단. 아이고, 너무 크다. 이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NX, NY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감수 2분열이 진행되는 와중에 비분리가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이게 감수 2분열 비분리거든. 자, 근데 감수 2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문제마다 조건이 다 다른데요. 평소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조건은 어떤 거냐면, 비분리는 한 번만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감수 1분열 비분리는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비분리 한 번으로 이렇게 다 조져 놓은 거거든. 근데 이분열 비분리는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 전체 분열은 한 번으로, 한 번의 사이클로 보긴 하지만 실제로 이분열은 몇 번 일어나는 거야? 여기 세포에서 한 번, 여기 세포에서 한 번, 두 번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분열 비분리는 여기서 일어났냐, 여기서 일어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하나, 요 두 개가 전체로 한 세포에 다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수 방지용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는 요게 이제 방추사가 양쪽에서 와서 붙었어. 그러면 요 가운데를 찢어서 양쪽으로 가져갔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한쪽 방추사만 떨어져 나가니까 얘가 들고 온 염색체는 요거일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N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염색체 2개 분량을 결국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만 맞게 해드릴 거냐. 실제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안 틀려.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렇게 그리는 게 애초에 습관이 돼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들고 왔으면 분리해서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들고 왔으면 분리해서 그려주고, 여기서도 둘 다 들고 왔어? 오케이, 좋아. 일단 분리해서 그려. 이렇게.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이면서 x 염색체가 2개인 경우와 n-1로 성염색체가 없는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때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여긴 정상적으로 갈 거니까 여기는 그냥 y 한 개씩 이렇게 들어있는 n자리 y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게 만들어질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고 이쪽은 정상이었다면 nx자리가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n 플러스 1의 y 2개인 애 하나, n-1의 성염색체 없는 애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돼요? 되죠? 이런 겁니다. 이게 1분열 비분리랑 2분열 비분리의 차이거든. 근데 일단 한번 해볼게. 여기서 정상 난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정상 난자를 만나면 뭐가 돼요? 클라인펠터가 되는 겁니다. 정상 난자에는 x가 하나 들어있을 테니까. 얘도 똑같이 클라인펠터가 되겠죠. xxy가 될 테니까. 얘네들은 정상 난자를 만나면 뭐가 되겠어? 터너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성염색체가 x 하나인 상태로 끝날 테니까. 자, 얘가 x 염색체 하나를 만나면, 그러니까 얘가 정상 난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여성 증후군, 그러니까 xxx가 되는 거죠. 얘가 정상 난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터너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요런 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나겠죠. 자, 얘가 정상 난자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XYY, 초남성 증후군. 이런 게 나타나는 거고, 얘가 정상 난자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터너 증후군이 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런 게 기본이긴 한데, 사실 비분리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일단 하나의 포인트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1분열 비분리하고 2분열 비분리의 특징을 본 상태로 너희가 한번 풀어봐. 자, 모개체가 라지 A 스몰 A의 유전자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상염색체긴 해. 라지 A 스몰 A라는 유전자 한 쌍을 갖고 있는데, 요 대름 유전자쌍이 2번 염색체에 있어. 근데 이 사람한테서 2번 염색체가 상동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와 2번 염색체와 관련해서 염색 분체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에 대해서 각각 어떤 생세포가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여. 그럼 어떤 게 만들어지게? 원래 그려보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려져 있으니까 그려져 있는 걸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캐치해봐. 어떻게 돼? 주식아, 어떻게 돼? 라지 A 스몰 A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2번 염색체가 상동 염색 비분리가 일어났대. 그럼 생세포는 어떤 게 만들어지겠어? 여기 이제 형질 가라고 하면 일단 당연히 뭐가 만들어져? 형질 가에 대한 유전자가 아예 없는 게 만들어지겠지. 형질 가에 대한 유전자가 아예 없는 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n-1의 형태.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지겠어?
두 개짜리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두 개짜리가 어떤 식으로 유전자를 가지겠어? 라지 A, 스몰 a를 가져야 되겠지. 근데 이분열 비분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정상 생세포를 보면요, 똑같이 가 유전자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없는 건 어차피 1분열이든 2분열이든 다 만들어져요. 1분열 비분리든 2분열 비분리든. 근데 얘는 어떤 게 만들어지겠어? 라지 A, 라지 A나 스몰 a, 스몰 a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2분열 비분리는 우리가 성염색체로 해봤듯이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다 보니까 특정 염색체를 중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유전자는 결국 그 염색체에 들어있는 거니까 유전자도 중복적으로 갖게 되는 게 2분열 비분리의 특징입니다. 1분열 비분리의 특징은 뭐야? 상동 염색체를 하나씩 들고 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입장에서도 두 대립 유전자를 골고루 하나씩 들고 오는 게 1분열 비분리의 특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해됨? 이해 안 돼? 이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면 어디가 안 돼? 제일 참혹한 이야기인데 그 어디부터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잖아. 일단 비블리가 돌연변이 파트의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왜 핵심인지 한번 보여줄게. 실제로 돌연변이 파트 문제 중에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되진 않긴 하는데, 쉬운 문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쉬운 문제는 수능 기준 쉬운 문제지 내신에서는 충분히 킬러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인 문제, 그 정도 난이도 문제를 몇 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최대한 쉽게 몇 개 만들어 보면요, 이런 겁니다. 형질 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형질 가는 라지 A, 스몰 a,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인 요 상태에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대립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가라는 형질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가라는 형질에 대한 가계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가계도는 최대한 쉬운 걸 줄까? 그래. 오케이. 잠시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자. 문제를 즉석에서 만드느라 조금 삐걱거리는데 잠시만요. 약간 반실전 문제를 만들어 온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요. 1번과 2번과 5번한테서는 스몰 a가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한 개씩 있고요. 그리고 3, 4, 5 중 한 명은
1 또는 2 둘 중 하나의 생식세포 분열 과정 중 분열 중에 감수 1분열 혹은 2분열 중에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니다, 요건 정해줄게. 삼, 사, 오 중 한 명은 1의 생세포 분열 중에 감수 1, 2분열 비분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세포가 2번의 정상 생세포와 만나서 태어난 아이가 3, 4, 5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간은 어떤 성염색체 유전일까요? 상염색체 유전일까요? 유전병은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그리고 얘는 감수 1분열 비분리일까요? 2분열 비분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봐봐, 앞에 거부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일단은 앞에 건 그렇게 어렵게 돼 있진 않으니까 빨리 해봅시다. 요거는 기억해둬도 좋은 단서인데요. 자, 1번, 2번 스몰 a가 1개, 이거 그냥 X염색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왜? 1번, 2번은 형질이 유전자 표현형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스몰 a가 1개로 2명 유전자를 잡아. 어떻게 돼? 둘 다 라지 A 스몰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스몰 a가 1개일 때 상이면. 그쵸? 근데 형질이 지금 둘의 표현형이 달라야 되거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성염색체 유전으로 확정입니다. 그리고 X, Y인데 그럼 얘한테 스몰 a가 1개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유전병이 발현됐거든? 그러면 스몰 a가 유전병 유전자네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럼 X 라지 A, X 스몰 a.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지. 사실상 이 시점에 여기까지 못하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얘가 태어날 때를 보면요. X 라지 A, Y 하면 아주 말짱하게 잘 태어나죠. 자, 얘도 보면요. X 스몰 a, X 스몰 a 이렇게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스몰 a 하나씩 받으면 아주 말짱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얘도 가계도만 보면 X 라지 A, Y 이렇게 태어나야 되겠네요. 정상이어야 되니까. 그럼 말짱하게 태어나는데 문제는 5번도 스몰 a가 1개 있어야 된대죠. 그러면 그걸 완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아들은 5번은 이게 아니라 X 라지 A, X 스몰 a, Y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얘네 둘은 정상적으로 잘 태어나는데 비해서 얘는 정상적으로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걸 만들 수가 없네? 그럼 5번이 비정상이네? 이런 식으로 일단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돌연변이가 누구한테 일어나는지를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얘네는 정상적으로도 완벽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얘만 안 되네, 정상적인 케이스로는. 그럼 얘가 비정상이네 해서 얘가 비분리에서 태어났구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1, 즉 아버지의 생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 비분리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 자, 원래대로라면 이거는 아버지한테 받았을 거예요. 아이는 아버지한테 받아야만 하니까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라지 A가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일단 라지 A를 받아서 이게 어머니한테서 받은 거 확정이고 이게 아버지한테서 받은 확정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어머니는 요거 줬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죠. 그럼 아버지한테 요 X 스몰 a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럼 뭐야? 감수 1분열 비분리인 거지. 즉 상동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 흐름인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에는 비분리가 가장 응용 문제를 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비분리를 첨가한 응용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유형이 비분리입니다. 근데 내신용으로 그래서 딱 제일 어려운 문제 난이도 정도로 설정하기 제일 좋은 것도 비분리 정도입니다. 왜냐면 비분리는 규칙성이 있는 돌연변이거든요. 근데 너는 유전자 돌연변이 가잖아? 규칙성 없어요. 그냥 IQ 테스트가 돼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찾고 이런 게 전혀 안 되고요. 그냥 IQ 테스트입니다.